우리가 이제 어업이 잘 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고기를 열심히 잡으면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장을 만들고 잘 관리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생산량이 많으려면 농장을 만들고 그 관리하는 게 가장 먼저 수확하고 농사 전에 있어야 되는 단계가 있다. 저는 교회에서는 청소년 선교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 한 20개를 돕고 있고, 그 중에는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선교하는 학교도 있고, CA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를 한 3-4개 정도 돕고 있는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많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CA를 예를 들면은 좀 신앙과 관계된 걸 만들면은 지금은 다 없애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신앙적인 거를 지도하거나 이래도 심할서를 쓰거나 어떤 이렇게 감독하시는 분, 교장 선생님이나 관할청 이렇게 관계돼서 굉장히 이렇게 심적 부담을 받는 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기독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반 공립하고 기독교 학교가 지금 차이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또 감사하기도 하고 놀란 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에 기독교 학교 안에서는 그런 일은 아주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선교에게는 아직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라면 몇 년 못 가서 공립학교처럼 똑같이 저희 기독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전체에서 기도하면 왜 편향된 종교를 이야기하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CA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신앙 선교를 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일은 한국교회의 미래, 복음을 청소년에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어장과 관계된 거다. 당장 우리 교회에 몇 명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좀 많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 교수님 그 마지막 발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가 온다면 400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지금 OECD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이 작년에 20만 명이었어요. 학력고사 본 애들이 49만 명인데 반으로 줄었고, 복음화율은 3.8% 청소년, 그리고 통합총회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들하고 학생들 준 수가 소년부가 43%가 줄었어요. 10명이면은 4-5명 정도가 지금 없어진 거고, 10년 사이에. 그리고 아동 평균이 39%,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38%.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에 100명이 있었다면 10년 사이에 60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대안이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방안이 있는가라고 여쭙고 싶고, 기독교 학교가 그 대안이고 또 정말 좋은 기회, 청소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깨달았을 때 감사해야 된다면 그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박상진 교수님하고 기독교 학교 연구소 미션 네트워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희생하시면서 꾸준히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 발제를 읽으면서 이 주제는 너무 많은 세미나를 했고, 저는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3년 돼서 여러 번 이런 세미나도 참여하고 했는데, 놀라운 건요, 발제물이 다 달라요. 그냥 이렇게 항상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그거는 좋은 측면에서 우리의 논리가 더 탄탄해지고, 한국 교회에서 학교가 왜 중요한지가 더 분명해지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다 들어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쭉 읽으면서 지금 제가 아프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관심이 없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도 친척들도 관심이 없고, 근데 제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하니까 그때 가족들, 친지들이 막 모이는 느낌. 지금 학교의 문제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교사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럼 기독교 학교는 아까 말한 공립학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선교의 틈은 전혀 없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또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모으고 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저는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늦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체 힘을 모으고 이걸 평준화 시작 때 했으면 지금 훨씬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제 하나하나의 주제들의 익숙한 거였지만 그 내용은 다 달랐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명확하게 기독교 학교는 중요하고 또 반대의 논리를 맞설 수 있는 탄탄한 근거가 기록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지금 위기 때 하나님은 항상 몇 가지 또 좋은 점도 주셔요. 예. 저번 2005년 사학법 때도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기독교 학교 이 과정에서 첫째 기독교 학교도 자기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겪으면서 기독교 학교가 중요하다.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 한국교회도 우리에게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네? 400개 정도 있었지만 그거 인식하신 분 없었잖아요. 그냥 방치 상태. 기독교 학교가 개교돼서 선교의 지로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해서 어장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이제 사학법이 막 터지면서 들여다보니까 학교 수는 엄청 많고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 중요성,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된 마음을 주신 기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요, 사립학교는 있다고 인정하지만 기독교 사립학교는 인정을 안 했었어요. 전화하면 기독교 종립사립이 뭐야? 그냥 사립이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전체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정부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독교 사립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여지가 생긴 거. 그거는 정말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어려운 위기 있을 때마다 힘을 잘 모으셨는데 그거 지나면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위기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모실 때 임용 과정에서 신앙을 묻는 문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묻는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직업을 찾아서 갔는데 종교를 물어보고 뽑았다. 그게 되느냐고 물으면 그러면 되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이 없는 선생님을 뽑아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다들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을 구하는 거하고 신앙을 묻는 거가 공론화돼서 지금 서서히 인정하는 형태로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당연히 신앙을 묻고 뽑아야지. 근데 그게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고민이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역으로 그냥 당연시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좀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보고 묻는 거는 당연하다. 이 시장에 없는 분을 뽑는 거는 더 이상하지 않냐. 이런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기독교 학교의 가치 중요성을 알아간다는 감사함이 있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여쭙고 싶은 거는,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법 헌법 소원에서 이겼어요. 그럼 기독교 학교는 좋은 신앙이 좋은 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선생님 뽑기 위해서 그 임용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노력해야 될 텐데, 그 노하우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며, 또 더 훌륭한 분을 모시려면 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뽑을지, 이제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지 문제. 또 하나가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일리가 있어요. 그럼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가 거의 한 40 몇 프로 되는데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학교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갈까? 그 너무 많다는 문제.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숫자가 많아서 아까 평준화에 포함시켰다는 그 문제를 역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대안적인 질문을 하는 게 돼야 된다. 우리 주장을 하지만 이제 사립학교의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 그중에 종립이 지금 28% 되거든요. 저희 학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 주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대안을 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해줄까? 우리의 입장이 맞다고 인정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지, 종립 사립학교를 따로 구분해서 자율성을 주는 문제, 혹은 사립학교를 자율성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 입장에서 지금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방향은 정부가 아예 교육에서 손을 많이 떼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유럽처럼
많이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그럼 간섭은 하되 사립학교는 따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형태 중에 그 외에 또 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 교회들도 힘을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또 미션 네트워크나 기독교 학교 연구소 힘을 쓰셔서 기독교 학교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고민할 텐데 우리가 대안적 제시를 좀 해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다수가 너무 많다. 그게 이유라면 앞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해가면서 대안도 만들고 국가가 또 어떤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제 우리도 그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